평생을 종처럼 일하며 시댁 식구들의 구박 속에 찬밥만 먹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의 임종 직전 약탕기를 잡는 순간 온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나타난 의문의 황금 가마.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 경기도 끝자락에 어느 퇴락해가는 양반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 이 게으른 년아.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엌 한쪽 구석, 가마손 옆에서 한 여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이 집안의 외아들에게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째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양반가의 새댁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물이 다 빠진 수수한 무명 한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어야 할 조선 여인의 머리색이 아닌 마치 가을 억새나 은은한 찬물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갈색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 머리카락만 보면 속이 뒤집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살다 너처럼 근본 없는 년은 처음 본다. 그 노르스름한 머리카락을 보니 필시 내 애미가 이국 땅 떠돌이 약초꾼과 몸을 섞어 낳은 것이 분명하구나. 박 씨의 모욕은 아침 문안 인사보다 더 정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연하는 몰락한 가문의 딸로 빚 대신 이 집안에 팔려오듯 시집을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는 고급종에 불과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기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건네준 작은 비단 주머니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유일한 위안이자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연하의 고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와 시아버지는 번듯한 상차림 앞에 앉아 갈비찜과 흰 쌀밥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몫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먹다 남은 생선 가시와 국물 찌꺼기가 섞인 그릇을 부엌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걔도 제 밥값은 한다는데 너는 그 귀한 쌀밥이 아까우니 이거라도 먹어라. 우리 집 법도가 엄하니 양반가 며느리 노릇하려면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연하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원망의 기색 없이 그 찌꺼기 밥에 물을 말아 묵묵히 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집안의 어린 몸종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연하가 잠들지 않고 달빛 아래서 은침을 닦으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안방에서 연하의 비단 주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의 재물을 훔쳐 이런 보물을 숨겨두었더냐?
박 씨는 연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비웃으며 주머니를 마당 흙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유품? 천한 것들의 물건은 이 집안의 부정을 탄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주머니를 보며 연하의 주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곧바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 씨는 갑작스러운 오한을 느끼며 침소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그리고 자신이 짓밟은 저 며느리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될 것임을 박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서 더러워진 비단 주머니를 닦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은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거늘.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달빛을 받아 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천둥 같은 호통으로 집안을 뒤흔들던 시어머니 박 씨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연하의 비단 주머니를 짓밟았던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박 씨는 침소에 누워 연하를 불러 대수롭지 않게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물을 가져오라니까 왜 이리 굼뜨냐? 내년이 기도를 해서 내가 몸이 무거운 것이냐? 하지만 물그릇을 받아든 박 씨의 손이 힘없이 떨리더니 이내 그릇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목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하얀 이불 위로 검붉은 반점들이 순식간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을에 돌던 평범한 괴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살을 파먹는 악귀가 들어앉은 듯 종기는 흉측한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가 고을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을 급히 불러왔습니다. 7순이 넘은 노련한 의원조차 박 씨의 맥을 짚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병이 아닙니다. 이미 도끼가 골수까지 뻗었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어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의원은 뒷걸음질을 치며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권세에 눌려 살던 일가 친척들과 아들은 넋을 놓은 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분풀이할 곳을 찾듯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연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갈색 머리년, 내가 들어오고 나서 가문에 해괴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저 요물을 당장 끌어내어 마을 입구 나무에 매달아라. 시아버지가 휘두른 몽둥이가 연하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흙바닥에 닿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의원이 놓친 박 씨의 맥 상태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폐는 이미 다쳤고 심장의 열기가 머리로 솟구치고 있구나. 지금 침을 놓지 않으면 반 시즌도 버티지 못할 터. 연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눈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흙을 툭툭 털어내고 안방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지만 연화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머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치시는데 기력을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을 살리는데 기회를 주실 것입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멈췄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찬밥이나 얻어먹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를 지나쳐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품 안에서 흙탕물이 묻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박 씨가 발로 짓밟았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가늘고 긴 은침들이었습니다. 은침은 촛불에 반사되어 서리빨 같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연화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인중과 열 손가락 끝을 차례로 찔러 검은 피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엿보던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엌대기 며느리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엄숙하고 단호하게 죽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내 부인의 몸에 칼을 대느냐. 시아버지가 뒤늦게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만약 사흘 안에 어머님의 숨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 목을 이 자리에서 치셔도 좋습니다. 연화의 목숨을 건 선언에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씨의 가슴팍에 깊숙이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박 씨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꺼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피 한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땀을 닦으며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돌쇠야, 지금 당장 뒷산 북쪽 벼랑 끝에 자라는 붉은 이끼와 설이 맞은 칡뿌리를 캐오너라. 어서. 평소라면 며느리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종놈 돌쇠였지만 지금의 연화는 거역할 수 없는 왕실의 법도보다 더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아씨.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신이 난 듯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연화는 다시 박 씨의 곁에 앉아 약탕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약탕기 불꽃에 비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방 밖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리색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정말 요술이라도 부리는 게냐? 하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어떤 조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 씨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약탕기에서 끓어오르는 생명의 향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연화는 은침 하나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자신을 멸시했던 가문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양반가의 뒤뜰은 기이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 씨의 가느다란 신음과 부엌에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안방 대신 차가운 부엌 바닥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돌쇠가 산비탈을 구르며 캐온 이름 모를 약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한약방에서 풍기는 쓰디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약초를 하나하나 손질하여 약탕기에 넣을 때마다 부엌 안은 마치 한여름 새벽 숲속에 들어온 듯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씨, 고을 의원님들이 쓰던 약재랑은 생김새부터가 다릅니다요. 이건 꼭 저기 먼 이국 땅에서나 자랄 법한 귀물 같습니다. 연하는 갈색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매며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돌쇠야.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만 찾지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벼랑 끝 척박한 땅에서 모진 바람을 견딘 뿌리들이지. 연하의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댁의 온갖 수모를 견디며 도끼를 품어온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약탕기 아래 장작불이 타오르며 보글보글 소리가 커졌습니다. 연하는 약을 다리는 동안 잠시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붙이며 불의 온도를 조절했고 중간중간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은침을 촛불에 달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꽃보다 뜨겁게 빛났고 갈색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습니다. 평소 부엌댁이라며 그녀를 발로 차던 시아버지는 멀찍이 사랑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전현이 정말 요술을 부리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씌운 건가. 노인의 눈에는 공포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약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하는 하얀 사발에 검푸른 빛이 감도는 약물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하의 모습은 한 떨기 꽃처럼 가냘팠지만 그 기세는 장군보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몸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하는 박 씨의 턱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박 씨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연이 결국 내 부인을 죽이려 드는구나.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몸 안의 도끼와 약 기운이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 방해하면 정말로 숨이 끊어집니다. 연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시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연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씨의 가슴과 배 위에 은침 12개를 동시에 꽂아 넣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박 씨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듯한 정교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한 식경이나 지났을까요? 박 씨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흉측하게 부풀어 올랐던 검은 종기 주위로 맑은 진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빛이 감돌던 낯빛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식은 찬밥 한 덩이였습니다. 집안 식구 누구도 고생한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권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흙 묻은 손으로 그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 걸어나갈 수 있다. 이튿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을 넘기기 힘들다던 박 씨의 열이 씻은 듯 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며느리가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다더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정신을 차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연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아는 연하를 더욱 압박할 것임을 연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남은 약초를 정리하며 갈색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돌쇠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씨, 조심하십시오. 마님께서 눈을 뜨시면 아씨의 공을 시기하여 더 큰 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돌쇠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단다. 내 손끝에 저들의 목숨이 달린 것을 저들도 곧 알게 되겠지.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향기는 이제 부엌을 넘어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였고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전초곡이었습니다. 연화의 갈색 머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그날, 가문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사흘밤이 지나고 마침내 시어머니 박 씨의 안방에서 낮은 신음과 함께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 좀 다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시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들어갔고 부엌에서 약탕기를 닦던 연화 역시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뜨자마자 제 가슴에 꽂혀 있는 은침들과 방 안을 가득 채운 낯선 약초 향기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문가에 서 있는 연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딜 감히 양반의 몸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꽂아. 연하는 차분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도끼가 심장까지 뻗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제 열은 내렸으나 아직 근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녀는 옆에 있던 빈 약사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사발 조각이 연화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내년이 요술을 부려 나를 홀린 것이지. 고을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내까짓게 무슨 수로 고친단 말이냐. 필시 나를 죽이고 가문의 재물을 빼돌리려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 박 씨의 독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흉측한 머리칼을 보아라.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내가 잠시 정신을 놓은 사이에 집안을 무당집으로 만들 작정이었느냐. 박 씨는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싹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고 땀에 젖은 갈색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압도당한 박 씨가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연하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목숨을 구한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운이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놓아드린 침자리는 제가 다시 거두지 않으면 도끼가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박 씨는 연하의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인연이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현을 골방에 가두어라. 내 몸이 완전히 나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요물로 다스릴 것이다. 그날 오후 연하는 좁고 어두운 골방에 갇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차가운 방이었지만 연하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흙탕물이 묻어 꼬질꼬질해진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이가 아닌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고급 한지인 태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비밀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우가 깊어지시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속히 돌아오라. 연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 몰락한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은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기라는 중전마마의 밀명을 수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문틈으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마님께서 아씨의 짐을 다 뒤지며 관아에 보낼 증자를 찾고 계십니다요. 아까 그 편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보셨다고? 네. 마님께서 인연이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다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계십니다. 조만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아씨를 개망신 주고 쫓아낼 모양입니다요.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살 너머로 비치는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붉은 노을을 받아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빛났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돌쇠야. 내 발로 떠나는 것보다 저들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중전마마께 드릴 명분이 더 확실하겠지. 박 씨는 연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며느리를 요부로 몰아세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준 처방문을 갈기갈기 찢어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처방문 속에 담긴 약초들이야말로 자신의 뒤틀린 혈관을 잡아주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골방에 갇힌 연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어느새 다시 은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명을 가리고 교만이 눈을 멀게 하였으니 이제 하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다음 날 새벽 가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정체를 밝혀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을 단칼에 베어버릴 황금 가마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동이 트기 전 마을 전체가 차가운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락해가는 양반가인 최진사댁 마당만은 횃불 수십 개가 넘실거리며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독이 잔뜩 올라
며느리 연하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여봐라. 저 갈색 머리 요물을 당장 마당 한가운데 꿀려라. 박 씨의 호통에 건장한 머슴들이 골방문을 부수고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차분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고 수수한 무명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며느리가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려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게 말이요. 머리카락색이 괴이하다더니 정말 요술이라도 부린 건가? 박 씨는 사람들의 의문을 단칼에 베어버리려는 듯 연하의 품에서 뺏은 비단 주머니와 그 안의 은침, 가리고 흙탕물 묻은 편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오. 이 갈색 머리녀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내통하여 이 집안의 길을 빨아먹고 나를 독살하려 한 첩자요. 이 서신을 보시오. 속히 돌아오라고 적혀 있지 않소? 필시 산적 놈들이나 사교 집단과 한패임이 분명하오. 박 씨는 기침을 해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사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전연을 멍석마리하여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우리 가문에 저런 요물은 필요 없다. 머슴들이 커다란 멍석을 가져와 연하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지지하는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움쪼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손에 밧줄을 묶고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 하시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시는군요. 인연이 끝까지 주절거리는구나. 어서 쳐라.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으나 순식간에 최진사댁 대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관가에서 포졸들이라도 오는 것이냐?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쿠릉 마이너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짙은 안개를 뚫고 화려한 붉은 깃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깃발에는 황금색으로 수놓아진 왕실의 문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번뜩이는 갑옷을 입은 내금이 군사 수십 명이 마당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군사들의 칼날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몽둥이를 들고 있던 머슴들까지 모두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 씨와 최진사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슨 대죄를 지었다고 나라의 군사들이. 시아버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군사들 사이로 거대하고 화려한 궁중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금으로 치장된 가마 문이 열리고 보라색 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상선 내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옥으로 장식된 왕실의 전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선 내관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멍석 앞에 포박된 채 앉아있는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의 나으리. 상선 내관은 옷자락이 흙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하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수십 명의 군사들 역시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마당이 울릴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중전마마의 밀명을 받들어 어의 나으리를 모시러 왔습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순간 마당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연하의 비단 주머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연하의 갈색 머리카락이 새벽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고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가볍게 끊어내는 내관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묻은 무명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눈빛으로 주저앉은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최 진사의 집 마당은 더 이상 퇴락해가는 양반가의 앞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깃발과 서슬 퍼런 칼날을 든 내금이 군사들의 호위 아래 그곳은 순식간에 엄격한 궁궐의 한 대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선 내관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연하 앞에 엎드리자 마당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은 마치 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일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시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연하의 갈색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던 그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에, 전현이, 아니 저 아이가 중전마마의 어이라고? 박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사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고 있었으며 연하를 비웃던 머슴들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상선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어의 나으리,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중전마마께서 나으리가 갑자기 사라지신 후 식음을 전폐하시고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어서 황궁하시어 마마의 옥체를 살펴주셔야 합니다. 연하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목을 가볍게 매만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엎드린 박 씨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연하는 박 씨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짓밟혀 있던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우아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주머니가 천한 것들의 부정 타는 물건이라 하셨지요. 어머님? 연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박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아니, 어의 나으리.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연하는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은침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어머님을 살렸던 이 은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요물의 칼날이라 하셨지요. 제가 이 침으로 어머님의 병을 고친 것은 며느리로서의 도리였으나 이제 국가의 어의로서 묻겠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하사하신 이 은침과 서신을 능멸한 죄, 그것은 곧 왕실을 능멸한 대역죄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시아버지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색이 괴이하고 가문이 미천하다기에 제발 가문의 멸문지화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연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이 미천하다고요? 제 아버님은 서역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 갈색 머리는 그분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약초 연기에 물든 명예의 징표이지요.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잘난 양반의 뼈대가 정작 죽어가는 목숨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제 발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관이 화려한 비단옷과 관을 가져와 연하에게 바쳤습니다. 연하는 더러워진 무명 옷을 벗어 던지고 보라색 비단 어이복을 그 위에 걸쳤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묶어 금박 장식의 관을 쓰자 연하의 모습은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귀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연하는 가마에 오르기 전 몸종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는 나를 진심으로 대했으니 궁으로 데려가 내 약방의 심부름을 맡기겠다. 가겠느냐?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넙죽 절했습니다. 예, 아씨. 평생 뼈가 가루가 되도록 모시겠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주저앉아 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들의 처벌은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중전마마를 능멸한 죄는 관아의 법도가 다스릴 것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죄는 하늘의 인과응보가 다스릴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어준 마지막 약은 꼭 드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만큼 오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연하가 화려한 황금 가마에 오르자 상선 내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의 나으리 황궁하신다. 길을 비켜라.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붉은 가마 행렬이 최진사댁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시댁 식구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자신들이 걷어찬 행운에 대한 뒤늦은 후회만이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가마가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진사의 집 마당에는 그 누구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안개는 거쳤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정신을 놓았고 시아버지는 연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죄의 대가를 치를 만큼 오래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뒤늦게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었으나 그 생명이 오직 후회와 고통으로 점철될 것임을 예고한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천리길을 달려 한양 땅까지 퍼졌습니다. 중전마마의 생명의 은인이자 조선 제1의 어의를 종처럼 부리고 멍석마리까지 하려 했던 집안이 있다더라. 그 소문은 곧장 조정의 귀에 들어갔고 최진사의 가문은 왕실을 능멸한 죄로 모든 관직에서 박탈됨은 물론
일족이 평생 고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진사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더니 꼴 좋구먼. 그 갈색 머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상여 나갔을 집구석이. 박 씨는 병은 나았으나 마음의 병이 깊어져 매일 밤 연화의 비단 주머니가 짓밟히던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양반의 체면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천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궁으로 돌아온 연화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찬란했습니다. 중전마마는 궁궐 문 밖까지 마중 나와 연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이, 그대 덕분에 내 목숨이 붙어 있거늘 어찌 그 험한 곳에서 고초를 겪었단 말인가. 연하는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마, 그곳에서의 고초 덕분에 민초들의 아픔과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약으로 삼아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펼치겠습니다. 연하는 궁중 의녀들의 수장이 되어 신분과 관계없이 병든 자들을 돌보는 해민서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더러운 넝마 대신 깨끗한 의복을 입은 돌쇠가 약 상자를 들고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연화의 갈색 머리카락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들에게는 기적의 상징이었고 어린 의녀들에게는 여성도 뜻을 세우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날, 연하는 궁궐 누각에 서서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깨끗하게 수선된 친정어머니의 그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흙탕물은 지워졌고 주머니 위에는 중전마마가 직접 수놓아준 황금색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주머니 속의 은침을 꺼내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는 법이지요.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덮어주는 하늘의 축복 같았습니다. 연하는 가마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힘차게 약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수보다 늠름했고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결국 행한 대로 돌려준다는 진리를 한 맺힌 며느리에서 나라의 보배가 된 연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의 생명을 쥔 구원자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